여러분 7월 되면 시장 의외로 세게 약해집니다. 대한민국 3, 4년 조정기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아, 조정기의 시작이다. 네, 그럼 네. 지금까지 조정기는 조정기가 아니었나요? 언제 조정했습니까? 아, 앞으로 진짜 조정은 이제 시작이다. 송도처럼 지금 50% 빠졌잖아요. 이렇게 1분 아니지? 50% 무슨 일부 단위예요? 송도 무슨 다가 소리예요? 안 가보셨어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올해 집값 전망입니다. 올 아, 초만 예, 예. 하더라도 네. 상저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원베일리 아시잖아요. 네, 네. 원베일리가 70억에도 거래가 됐다라는 예, 소문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실제로 거래될 수도 70억이 있습니다. 됐는지 예.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정말 언론사들이 쓸 게 없나 봐요. 쓸게 없다고? 이 전 세계에서 네. 미국에 그 여러분들이 비버리 힐즈 아시는데 벨웨어라고 저 BTS 그 땡땡 대표가 그 집 샀잖아요. 거기가 더 비싸요. 그게 완전 부자 미국에 네, 미국 뉴스 한번 보세요. 그 뉴스 안 나와요. 뉴스 안 나오고. 뉴스에 안 나온다고요. 그렇겠죠. 대한민국은 지금 10년째 강남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강남 얘기 뭐냐면- 안 하고 싶어. 네. 근데 하잖아요. 자, 서울에 많은 분들이 강남 좋아해요. 3구 25개구인데 강남 네. 3구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명품 마케팅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품 네, 마케팅이다. 없어도 되는데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이렇게 뭐 쉬운 말로 그냥 홀리게 하는 거죠. 자극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강남에 10년 이상 살아본 분들은 강남의 실질 가치를 압니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대상이 돼버리냐면 거주용이 아니라요. 네. 투자 투기 대상이 된 거예요, 강남이. 투자 투기. 상류층에 네. 투자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거예요, 지금. 거주 환경이 강남이 좋다? 살아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있죠. 학군이라 그래서 네. 대치동 학원과 이것 때문에 학군 수요는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과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학군 수요래 가지고 봄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네. 근데 요새는 안 난리 났어요. 몇 년 전부터. 왜? 애들이 줄었어요. 학생들이 네, 주로 학원들도 지금 더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부 어느 지역은 학원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큰 흐름이 있잖아요. 강남이 옛날에 학군 수요는 이제 없어지고 강전파가 아시죠? 강남 전세파. 강전파가 지금 효율적인 거예요. 네.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강전파는. 아, 그래요? 네네. 아 모르 아, 알면서 강전파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약간 이상하신데? 여러분 강전파는 강남 전세파 이래서 10년 전부터 다 쓰던 말이에요. 강월파도 있어요? 강남 월세파? 아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강전파는 들어봤어요. 왜냐면 애들 학교 때문에 네. 가는 거죠. 네. 월세는 아니겠죠. 학교 애들이 교육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강남을 갔다가 월세도 많아요. 강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대학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근처로 가겠죠. 그때 그 학군 수요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 받쳐주는 수요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월세나 전세가 약해지면 매물가도 당연히 약세를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펌핑밖에 없는 거예요. 펌핑. 네, 자연적인 증가가 아니라 네. 인위적인 증가가 똘똘한 채는 단어가 나오고 아. 뭐 이런 어떤 네임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거 갖고 지금 한 달, 두 달째 지금 도배가 돼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얘기해갖고 우리가 이제는 집당 지성이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거래가 안 받쳐줘?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상승은 페이크다. 페이크다. 꺾인다. 그러면 강남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다행히 수요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런 특성 때문에 인맥을 좀 높이려는 수요가 있잖아요. 네. 거주용이 아니라 그걸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세종시로 행정수도 옮긴다. 그러면 완전히 정리되겠죠. 강남이 더 살기 좋을까요? 마포가 더 살기 좋을까요? 이촌동이 좋을까요? 강남? 여기서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강남에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아침에 거실에. 거실에서 안 떠요 해가. 뒤에서 떠요 주방에서. 강북이 아침에 해가 창의 남쪽에서 뜹니다. 강북이 훨씬 좋은 북향이니까. 거예요. 부동산 건축하시는 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강남이 이슈화되고 교육의 어떤 집단 지성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고평가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교수님은 강남이 고평가다. 나중에 이제 강북의 이촌동 라인하고 이쪽들이 지금 이제 기존 주택이 많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도 싹 한번 바뀌면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나중에. 그러면 일단 제가 짧게 물어볼 텐데요. 네. 올해 집값 전망이 뭐 상저하고 이런 얘기 많아요.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는 인사이트 그대로 상고하죠라고 얘기했었어요. 상고하죠. 네,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상고하죠 그거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60조 상고라고 했어요? 네네. 오. 어떻게 아, 저 나름 상고가 적중률 좋아요. 2022년부터 거의 100% 맞추고 있는데 되나요? 언제 오르고 그럼 언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고의 근거가 뭐였어요? 왜? 내리고. 60조 있잖아요. 아 60조 때문에 네. 토지거래 토지거래 허가는 예측도 아니고, 못했고 60조 토지거래 때문에. 허가가 이제 펌핑 됐잖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60조 소진되는 걸 2023년도 4년도를 보니까 신생아 특례가 어느 정도 나가고 네. 이제 디딤돌 뭐 버팀목 이런 거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중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거래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 돈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작년 재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올해는 똑같은 돈을 퍼붓는데 작년 재작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1월에 발표를 하고 2월에 약간 군불 때다가 3월부터 살살 오르기 시작해서 4, 5, 6, 7이 피크입니다. 그리고 저번 작년에도 똑같이 4, 5, 6, 7 피크였죠. 8월까지. 7월이 피크였죠. 네, 그리고 7, 8월. 둘 다 9월에 꺾입니다. 8월 말부터 네. 툭 꺾여요. 그리고 1, 2월까지 또 가요. 그럼 또 1, 2월 왔죠. 오는데 지금 토지거래가 던져준 거예요. 네. 근데 토지거래가 없었어도 3월부터는 살짝 이제 받쳐줄 거예요. 네. 받쳐주는데 얘가 지금 너무 펌핑을 해가지고 올라갈 게 생각보다 빨리 요 정도 올라갔다? 갭이면 너무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도리어 역효과. 멈추거나 사람들이- 하반기에 내려온다. 일단 3, 4, 5월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되게 많아요. 네. 많고 6월 지나면서 대선이 껴 있잖아요. 하면. 네. 네네. 안 하면 나라가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미래는 폭락이- 우리가 아니, 모르니까. 자 보세요. 안 하면 네. 탄핵이 안 된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집회 난장판이 벌어지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나라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시끄럽고 부동산 그것도 또 오르면. 하나의 또 불확실성 아닐까? 그럼 더 그래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제 말은 나름 맞는 거죠. 어떻게 돼도 왜 음. 탄핵이 안 돼도 내려갈 것이고 시끄러우니까 네. 탄핵이 돼도 되면 조기 대선이 대선. 되니까 네. 만약에 야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치면 부동산을 더 이상 띄우는 건 나라를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저. 상고하저로 이제 갔던 상고하저. 거죠. 그래서 그 하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3, 4년 조정기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아 조정기의 시작이다. 네, 그럼 네. 지금까지 조정기는 조정기가 아니었나요? 언제 조정했습니까? 2022년, 서울 수도권은 2023년. 조정이 안 됐잖아요. 강남 빼고는 그래도 좀 내려왔잖아요. 나머지 아, 지역. 좀 내려왔죠. 네. 저 강남.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조정이 아니다. 조정이 더 있어야 되죠. 와 앞으로 진짜 조정은 이제 시작이다. 송도처럼 지금 50% 빠졌잖아요. 그것도 일부 단지지. 50% 무슨 일부 단지예요? 송도 무슨 소리 다가 하세요? 안 가보셨어요? 안. 저는 안 가보셨네. 송도 모든 아파트가 반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가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아 네. 아닌데. 가- 아무튼 가보시면 송도는 다음에 저희가 한번 또 네. 임장해서 한번 송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극화 문제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양극화요. 예. 양극화 문제는 결국에는 해소가 될까요? 이게 저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는데 네,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죠. 일단 강남 극복할 수 3구하고 없는 문제. 도쿄를 보더라도 일본 네, 사례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현재 부동산으로 빚어진 이게 네.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건 네. 이미 뭐 IMF 보고서나 OECD 보고서에 다 적시가 돼 있고 네. 대한민국 특히나 고령층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령층이 부동산을 60 이상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여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층은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고 어느 지점에 대해서 뭐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 효과가 있게 되면 네. 그때 좀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조금 이제 좁아지겠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소득이 늘고 네.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저성장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처럼 양극화는 적체되어서 그대로 갈 것이고 네. 그리고 슬로우 저펜 스타일로 대한민국의 슬로우 경제가 저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팬은 저희 세 번째 주제로 한번 아, 더 그런가요? 얘기하도록 있나요? 하고요. 아, 네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 올해요? 네. 이거는 주목해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네, 분양가. 갑자기 기준금리도 아니고요. 아, 기준금리는 여러분 저 정부에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은 총재가 9월하고 11월에 금리 인하하고 이번에 내릴 때 네. 계속 한 얘기가 있어요.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누가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취약한 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한다. 이게 워딩이에요. 네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하기 직전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은 총재가 기재부 찾아갔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뉴스 나오고. 왜 찾아갔을까요? 금리 인하 못 하겠거든요. 못 하겠는데 가계부채하고 부동산만 잡으면 자영업자고 중소기업이 힘드니까 이건 지원하겠다. 투트랙으로 가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했으니까 딱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도 대출금리 지금 안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전세대출금리하고 주택담보대출 별로 안 내렸어요. 우리은행에서 0.2% 내린 거 가지고 또 온 언론들이 막 휘집어놨죠. 0.2%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끝단이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3.5에서 4.5요, 여전히. 코로나 시절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했잖아요, 한은 총재가. 그러면 그 속에서 두 번째 금리 내릴 때 보세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75인 금리를 1.5로 낮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중소기업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계기업 아시죠? 이자 부상 배율, 이자를 못 갚는 회사들이 1년 동안 44.8%까지 늘어났어요. 반 이상의 지금 이자를 못 내요. 그러면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수출도 발전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거 맞죠. GDP가 증가하면서 명목 가치가 올라가는 거 맞는데 이거는 온 국민이 아니라 일부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집값을 펌프해 놓으니 이걸 가지고 돈을 대출받아 또 사업을 하고 과잉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결론 나왔잖아요. 그럼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는데 대출 금리는 많이 안 내려갔네가 답이에요. 플러스 7월부터 뭐예요, 여러분? DSR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러분 7월 되면 시장 의외로 세게 약해집니다. 플러스 마지막에 뭐가 있냐? 또 하나 나왔잖아요, 옆에. 사이드에 칼이 나왔어요. 무슨 칼이죠? 전세대출 보증보험 80% 다운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 잘 모르죠? 다주택자들, 투자자들 알아요. 여러분들 전세대출 보증인데 조금 나온다고 막, 왜 나 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3억짜리 집인데 2억 5천까지 대출해주다가 2억 1,6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를 얻을 때 조심하게 되고 내려가게 되죠. 그게 소리 없이 또 시장에 번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죠? 최상목이 2월 27일 날, 27일인가요?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90%대인데 80%대로 낮추겠다. 5년 안에.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투자하는 사람도 알잖아요.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5년을 보는 거예요. 들고 있다 5년 뒤에 차익이 나야 팔아먹는데 5년 뒤에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털어야죠. 그래서 토지거래가 푼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왜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3기 신도시가 우리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 또 무주택자분들이 입지가 너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네. 장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막 주택 폭등기에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는 거잖아요. 네. 내놨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분양가를 만약에 정부에서요. 지금처럼 6, 7억이 아니라 5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 살까요? 내가 당첨이 안 되는데도 기다려보지 않을까요? 5억은 5억 됩니다, 계산하면. 그것도 제가 이제 또 전용 운동을 시작할 텐데. 전용 84가 또 운동을 해요? 요즘 운동 많이 하시네. 네, 이제 하려고, 올해 좀 하려고, 따뜻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불러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조기 대선에 대해서 나오는 정부에서 만약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성원가 이런 거. 네. 조성원까지로 하면 분양가 낮아지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 많이 풀었잖아요. 네. 택지로. 네. 거기도 조성원가라면 그린벨트 여러분 껌값이잖아요. 네. 땅값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기다 건축비 기껏해야 2억에서 3억이에요. 분양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강남인데도 5억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 때 반값 아파트를 던져가지고 강남 집값이 안정됐어요. 정치인들이 그런 걸 해야죠. 정치인 여러분,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말씀은 올 7월부터 이제 꺾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기준금리 뭐 다 크게 꺾이는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꺾이고 기준금리는 큰 호재는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3기 신도시 심리적으로는 호재죠. 심리적인 투자자들도 호재는 언론들은 막 띄우겠죠 금리나. 근데 그게 3기 실제는 신도시도 안 눈여겨 그렇다. 보시고 네. 가격이 내리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두 배의 간 곳들이 네. 신축 아파트들은 이 기간 안에 다 2배 이상 올랐죠. 그 5년 후에 2배 앞으로 가는 게 마냥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꼭 다친 사고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년 후로 보면 몇 %까지 올라가요? 저는 50% 이상으로 생각해요. 50% 껑충 올라가네요. 네네. 집당지성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5년 후에 서울 집값 2배 갈까? 야, 이거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와, 진짜 2배 갈까? 진짜 갈까요? 그건 지나봐야 알겠죠. 지나가야 하는데 네, 예상대로 사실- 흘러가진 않으니까. 사실 지금 생각에서는 5년 후면 2030년이잖아요. 예. 야, 이게 말이 돼?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와. 또 예측이 네. 틀린 부분도 있어서 그 압구정 아파트가 200억 돼야 되고요. 잠실에스 말씀하신 대로 60억 돼야 되고.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과거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18년에서 네. 2023년까지 두 배의 간 곳들이 네. 많이 있겠죠. 꽤 많죠. 그렇죠. 네. 뭐 강남의 주요 아파트도 그렇고 네. 꼭 강남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때 입주를 처음 한 신축 아파트들은 이 기간 안에 다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맞아.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네네. 뭐 레미안 퍼스티지 한 3-4배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포 자이가 이때 뭐 20억 가던 게 이제 5년 만에 40억 가고 그럼 진짜 갈 수 있네. 그렇죠. 이때 5년 기간 동안 2배가 됐고 뭐 송파 헬리오시티도 15억 30억 그리고 뭐 대치동 레드펠도 뭐 18억 36억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부동산은 좀 비합리적인 시장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이다. 네, 우리가 매입을 하든 매도를 하든 그 가격선이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만 네. 실제 이루어지는 어떤 매매 가격이나 거래 패턴을 보면 이 가격이 이게 맞아? 근데 그렇죠. 또 지나고 나면은 저점이었다라는 확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지금까지 아. 많았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항상 그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샀어야 하시죠.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5년 후에 2배 앞으로 가는 게 마냥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꼭 다친 사고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반토막 날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확장해서 10년 후 네. 2035년 정도면 2배 갈 확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5년이면 몇 퍼센트 보세요.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 틀릴 수는 있겠으나 글쎄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네. 30% 정도 네, 확률인데 30%. 10년 후로 보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요? 저는 50% 이상으로 50% 생각해요. 껑충 네. 올라가네요. 네네. 아, 그러고 나니까 10년 정도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서울, 생각은 돼요. 강남도 그렇고 네, 지금도 네. 비싸다고 하는데 예.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게 부동산이고 2016년에 저희 사촌 네. 누나가 그 레미안 대치 팰리스 네, 레드펠을 이제 샀어요. 네. 일반 분양하는 물건을 샀는데 네. 그 앞에 전세 살고 있었거든요. 예. 선경인가 어디 전세 살았는데 아, 네. 2016년에 이제 입주할 때쯤에 연락이 왔어요. 임만해. 왜 누나? 그러니까 나는 새 아파트에 가고 싶어. 근데 매형이 반대한다. 네. 왜냐면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네. 이제 하지 말자. 그냥 전세 살다가 나중 집값 떨어지면 사자라는 게 네. 매형 입장이었고 누나는 그렇게 따지다가 언제 사? 네. 그냥 새 아파트 입주할 때 강남은 새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니까 네. 그냥 들어가자라고 이제 둘이 붙었어요. 아, 싸웠는데 네. 가격을 보면 45평이었거든요. 네. 평으로 네. 45평인데 그때 22억 5천만 원. 아, 지금 생각해 보면 22억 5천이면 요즘 25평 값도 아닌데 라는 그쵸.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집을 20억을 넘게 주고 산다고? 왜냐면 반포 아파트 가격이 뭐 20억 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놀라는 가격이었는데 네. 그게 지금 몇 배 올랐나요? 2배 이상 올랐잖아요. 2배 이상 올랐죠. 2배가 뭐야? 훨씬 네. 더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0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연한 감으로 그래도 명색이 전문가인데 네.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그 건 아니죠.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네.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근거를 좀 살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입주 물량 부족? 그렇죠. 공급 물량 부족. 그래서 공급 물량 이제 부족. 특정 연령이나 네. 특정 유형에 국한돼서 가격 상승의 어떤 확률이 더 높아지는 상품군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도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유동성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동안 2배 오른 지역과 아파트가 꽤 많다라고 했던 이제 가장 큰 어떤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나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입지별로 변별력이 있어서 부동산은 이제 제각각 가치가 따로 평가가 돼야 되기 마련인데 네. 그냥 돈이 풀려 나가니까 실물의 인플레가 해지되는 자산들은 가격이 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배경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5년보다는 10년이면 이런 확률이 더 높아진다.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예전에 리먼 이후에 뭐 2010년, 11년 어두운 터널 겪고서는 사실 2017년, 18년 될 때까지 한 8년에서 10년은 가격이 그대로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우스포 얘기 나오고. 그때 그랬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몇 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던 데는 어쨌든 우리가 경제 활동하고 있는 이 안에서 거시경제 요인을 일단 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배경의 원인 중에 하나 요게 있고 맞물려서 네. 돈의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데 화폐 가치 떨어지는데. 네. 근데 부동산의 신축 물량은 더 없다. 그러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빨라지죠. 네네. 그래서 서울은 특히 신축 물량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저는 집값도 올라가는데 건축비하고 분양가 올라가는 네.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특히 그 집값이 상승하는데 그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원가 상승이 좀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각종 지켜야 되는 이제 법규도 많아졌으니까 뭐 또 환경, 뭐 그린 뭐 하면 그렇죠. 뭐 하나 네. 붙일 때마다 올라가더만. 하나씩 붙일 때마다 올라가고 근무하는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그렇죠. 예, 단위 시간당 인건비도 높아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있었고 뭐 건자재 값들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오늘도 마찬가지긴 한데 촬영장 오는데 그 미세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져도 공사를 원활하게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가 네.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받아요? 예, 원래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건 하면은 이해를 하죠. 예, 그런 기상 요인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도 요새 또 미세먼지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많으면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못 하는. 그것보단 이제 그 건축물이 이제 뭔가 화합과 이런 게 될 때 아. 먼지가 이제 그 들어가서 정도로요? 네, 아, 그런- 그건 생각도 못 했네. 예, 그래서 원가 상승에 대한 요인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쨌든 이제 시행하는 쪽이랑 시공하는 쪽이랑 그 적정 가격선에 대해서 요새 뭐 코디네이터도 많아지고 그리고 기울기는 좀 둔화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게 급등하던 시기는 좀 지나서 네. 이제는 정점 지나서 어쨌든 좀 하향 안정 쪽으로 방향은 좀 잡고 근데 내려가진 있다는 않잖아요. 내려가진 않죠. 말씀드린 대로 상승률이 그냥 그죠. 이게 둔화되는 둔화되는 거지 둔화되는 내려가진 거죠.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성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도 옛날이랑 이제 계산법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럼 새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데, 결국에는 그럼 땅값이 줄어야 새 아파트 가격이 줄어든다는 계산인 건데, 땅값이 땅값이 안 줄면은 줄어들잖아요. 그쵸, 방법은 그냥 개발 제한 구역 풀어서 거기다가 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아, 그것도 쉬운 쉽지 건 않잖아요.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럼 기존의 사람들이 생활권을 만들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그 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맞물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함수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최근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한 3년 전이었어요. 네. 3년 전에 이제 제 아시는 분이 강남에 건물 하나 사려고 네. 알아보던 게 있었는데 우연히 최근에 거기를 지나갔는데 네. 건물이 또 옛날에 이제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예, 예. 건물에 올라갔는데 그 땅이 한 150억 정도 한 것 같아요. 3년 전에. 땅이요? 네네. 3년 전 150억인데 지금 신축을 해서 매물을 내놨는데 300억에 내놨더라고요. 3년 만에. 네. 건물이지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죠. 네. 3년 만에 150억에서 300억으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돼? 예.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건축비. 건축비가 한 30억 이상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또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취득세도 내야 되고 또 수수료도 내야 되고 네.
팔 때 양도세도 뭐 40% 이상 내야 되고 건축비 하면 300억에 팔아도 생각보다 한 50억 정도 벌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여전히 아파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동산인데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양도세 정부가 뜯어가잖아. 뜯어가는 것만큼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이 이제 예전처럼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쉽지 않겠으나 네. 적어도 서울에 대해서는 말한 것처럼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네. 건축비도 올라가고 예. 또 인구도 너도 나도 지금 전국에 그쵸. 있는 사람, 자본을 서울이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 서울은 10년 후에 한 2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5년은 제가 볼 때도 저도 공감하는 게 네. 30% 정도 네. 10년 후에는 한 50% 이상은 충분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일단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비싸. 이게 말이 돼? 네. 무슨 반포가 40억, 50억이야. 이건 말이 안 돼. 거품이야. 예.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거품을 비교하려면 결국엔 또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해외에 네. 있는 대도시의 네. 주택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되게 상당히 좀 데이터 자체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고 표본이 좀 모듈이 비슷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이다라고 하면은 그 맨하탄의 시티만 볼 거냐 아니면은 뉴욕 생활관 전체를 볼 거냐. 그럼 이 개념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만 행정 그 시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니까 이거를 이제 발표하는 사이트마다 자기들 용수철처럼 유리할 때도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이제 자료 작성했던 어떤 느낌이 좀 섞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 보면 일반적인 서울의 뭐 중위 가격이나 이런 것들 자체는 낮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도시 경쟁력과 비슷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네. 평균이나 이제 중위 가격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은 안 돼요. 우리가 네, 높지는 우리나라가. 않다. 네. 근데 이제 일부 그 서울 강남권의 일부 동들은 네. 글로벌리 좀 높은 수준에 이미 좀 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글로벌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일본으로 들면 따지면 뭐 도쿄에도 이제 뭐 구가 많잖아요. 네, 뭐 미나토구나 그래, 이제 미나토구하고 네, 비교해보면. 좋은 그쪽에 이제 고급 주택 시장하고 네. 뭐 일반 이제 고가 주택이 있는 시장이랑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고가가 있는 뭐 한남동 일대에 뭐 몇 가구 안 되는데 100억, 200억 거래됐던 네. 그런 빌라나 나인원 한남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고급 주택 시장은 우리나라가 좀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외국에 더 느껴져요. 비싸잖아요. 거기는 그쵸 막 그 뭐 5억, 7억씩 가고 하니까 5억 7억? 예 평당 5억 평당? 예 평당 5억, 그쵸, 7억씩 그쵸. 가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한 2억 5천 가는 거랑은 아직은 좀 레벨이 좀 있고 네. 그쪽의 고급 주택 시장은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뭐 전 세계 어떤 유수의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특정 아파트 단지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여기 입주민들 대상으로만 파는 뭐 이런 시장도 진짜요? 있고 뭐 그래요. 우리나라 아직 다양하네. 그 정도까지 성숙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근데 이게 강남에 뭐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 시장하고 세대수 표본은 적지만 그런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컨셉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시세가 좀 만들어지는 거여서 딱 나누기가 좀 어려운 건 좀 있는데요. 일반적인 뭐 강남권의 아파트 시세 지금 평당 한 8천, 9천 이상 가잖아요. 네네. 그 정도 수준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낮은 건 아닌데 서울 전체를 보면 아직은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딱 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네. 우리는 강남 집값 비싸. 네. 한국 고급 주택 비싸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니까 평균은 우리가 비슷하거나 살짝 올라와 있는데 네. 진짜 고급 주택은 오히려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 네. 근데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네. 도쿄에 뭐 있잖아 록포기 힐스나 아자부다 힐스 네네네. 같은 경우는 아자부다 힐스는 제일 비싼 게 뭐 2천억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뭐 아이유가 사는 이번에 공시가격 보니까 아이유가 사는 에테르노 청담 네네네. 가장 큰 면적이 공시가격이 200억이더라고요. 네. 공시가격이 200억이면 시세로 따져도 뭐 400억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네. 근데 일본은 2천억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뭐 도쿄 23구의 평균이 11억에 뭐 네. 그 정도니까 우리 네. 평균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고급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는 이 네. 발상의 전환이네. 그럼 우리가 고급 주택은 네. 의외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예. 그러면 맞아요. 저는 고급 주택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5년 후 또는 길면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2배 갈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현실화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될 수도 있겠으나 현실화 됐을 때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우려가 된다. 네. 걱정이 된다.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는 뭐 주거 패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거의 좀 표준화에 좀 더 가깝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기가 좀 쉽죠. 그렇죠. 사는 지역과 뭐 기후나 뭐 양식이 다 다르면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는데 네. 아파트 브랜드 똑같고 구조 똑같고 한데 그러네. 이제 가격이 확 벌어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려된다라는 점은 아마 인구가 5천만에서 1억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동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어떤 파이가 커지거나 썸이 커진다기보다 그 양극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동에 따라서 유입되는 쪽만 올라가고 유출되는 곳은 계속 가격 지지가 어려운 뭐 그런 뭐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도 있을 거고 뭐 한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가 이 안에서 무슨 그 효율로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까지 어떤 발전 양상을 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좀 유지가 됐을 때 좀 걱정되는 거는 좀 양극화하고 지역 불균형 뭐 이런 게 가장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이렇게 5년 또는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2배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저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또 나만의 기준,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부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